아,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에 있는 사종엽 교수입니다. 미래자동차와 미래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자동차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자동차는 친환경차, 이렇게 생긴 친환경차. 그 다음 이러한 친환경차, 그 다음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그 다음에 전기차 혹은 연료전지차나 수소차. 그 다음에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 키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나오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인공지능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산업체나 미래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네 가지 키워드를 정의합니다. 그 네 가지 키워드의 첫 글자를 따서 CASE라고 해요. 그래서 미래자동차의 CASE 정의는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 연결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결은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수단으로 다 차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커넥티드 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오토노머스는 자율주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쉐어링은 공유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타다가 공유 차량을 하다가 뭐 법적인 미비점으로 문제가 한동안 시끄러웠었죠. 그런 공유 차량도 물론 포함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유 차량은 일단 자율주행이 전제된, 일단 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내가 아침에 타고 가서 사무실에 그걸 계속 세워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자율주행차가 나를 아침에 출근을 시켜주고 자율주행차는 다시 공유차량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자동차가. 그래서 거기에서 콜을 받으면 사람을 태우러 다녀요. 그래서 이제 낮에 내내 손님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자율주행차가 내가 퇴근할 시간이 돼서 내 차를 호출하면 이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사무실 앞에 차가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공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 이건 전기차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이게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넥티드카,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세 번째는 공유차량, 네 번째는 전기차를 얘기합니다. 자, 먼저 전기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전기차는 요즘 테슬라가 아주 잘 나가죠. 테슬라 이전에는 우리가 전기차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내연기관의 엔진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모터를 집어넣고 그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를 뒤 트렁크나 그런 데 집어넣으면 그게 전기차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몇몇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나온 이후의 전기차는 더 이상 그런 차를 전기차라고 부를 수 없게 됐어요. 테슬라 이후에는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를 이용하기보다 우리는 어차피 새로 시작하니까 전기차를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렇게 납작하게 요 납작한 데 안에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부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뚜껑을 씌워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차를 만드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이후의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를 전기차라고 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특징은 부품수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모터는 정비하는데 정비해야 될 부품의 종류가 감소해요. 특히 모터 같은 것들은 정비할 기간들이 되게 이렇게 길어져요. 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나 회생제동 같은 이렇게 브레이크나 뭐 회생제동 이런 부분은, 특히 브레이크 패드는 마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크 패드가 없어지고 대신에 회생제동, 브레이크 밟는 그 힘으로 마찰열로 손실시키는 게 아니고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비할 부품의 종류도 줄어들고 정비할 수 하는 기간도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정비 사업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의 주요 부품은 모터와 배터리예요.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고, 그렇죠. 브레이크는 뭐 일부 있는데 회생제동을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자,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구성은 샤시 플랫폼, 그러니까 자동차의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 모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품들 간에 내부 통신선을 넣고, 그 다음에 조향장치, 핸들을 조종하는 조향장치를 넣고, 현가장치는 이런 스프링 장치를 말해요. 그래서 현가장치 같은 거를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요. 테슬라는 이런 이제 전기 전용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테슬라가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모두가 비웃었어요. 이 차를 만들 줄 모르는 놈들이 무식해서 저렇게 만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테슬라가 차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기존에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들은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럼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다가 배터리를 얹으면 그게 설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연기관 차량에 기준한 설계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얹으면 차가 한 시속 30km 정도로 가다가 쿵 박아도 배터리가 안에 관성이 있어서 앞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고장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체 프레임 전체가 다 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차체들이 배터리를 잘 고정 못 해주니까 배터리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적층되어 있는데 뒷배터리가 앞배터리를 밀어서 배터리 케이스가 깨져요. 안에서 내부 포장들이 깨져서 배터리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고로도 수리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프레임이 다 망가졌고 안에 배터리 팩들도 다 파손돼서 배터리도 교체해야 돼서 수리비가 아주 경미한 충돌에도 1, 2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만든 이런 걸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케이트보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스케이트보드로 개발을 했고 요즘 최근에는 배터리를 구조체처럼 사용해서 구조형 배터리라는 개념도 까지 확장해서 쓰고 있는데, 테슬라는 사고가 나도 이 밑에 프레임 안에다가 배터리를 다 넣고 설계를 하고 배터리 냉각 시스템 그런 걸 이런 데 안에 일체화시켜서 다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충돌을 해도 배터리들이 내부 프레임에서 잘 지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잘 안 망가지고 프레임도 잘 휘지 않아요. 더군다나 고속주행하면 배터리가 무거운데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차체의 안정성이 되게 좋아져요. 내연기관차는 차가 자동차 그 턱 같은 거를 치면 차가 걸핏하면 뒤집어지는데 전기차는 잘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왜? 밑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장점을 보고 모든 차들이 저거 괜찮네, 우리도 만들어야지 하고 이런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기차 전용 플랫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반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 중에 폭스바겐이 제일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폭스바겐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디젤 게이트라고 그 우리나라의 디젤차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회사가 문을 닫을 뻔한 적이 있어요. 폭스바겐과 아우디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아우디도 문제가 되고 폭스바겐은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폭스바겐이 회사가 문을 닫게 되니까 폭스바겐 경영진이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디젤차 다 버려, 응? 내연기관 다 버리고 우리는 전기차만 지금부터 갑시다. 어차피 망할 거 전기차로 바꿉시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테슬라 방식의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를 폭스바겐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2017년도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중에는 폭스바겐이 제일 먼저 이런 플랫폼 형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제일 먼저 치고 나갔죠.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시장을 맹렬히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나 뭐 GM이나 토요타나 르노, 닛산, 미츠비시 같은 회사들은 폭스바겐만큼 절박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럼 차차 만듭시다 해서 이제 폭스바겐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현대차도 정확한 건 아닌데 한 2017년도부터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해서 한 2019년, 뭐 2020년에 들어서 이제 개발을 완성하고 2020년 말에 이제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거를 현대 기아의 EGMP라고 불러서 이런 EGMP를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의 전기차들은 2020년까지 나온 전기차는 이런 플랫폼이 아니에요. 기존 내연기관에 엔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내연기관을 넣고 이제 배터리를 실은 차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전기차죠. 또 화재도 자주 나고 뭐 몇 건 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는 2021년부터 이제 전기차를 EGMP를 사용해서 위에다가 이제 차량을 얹어서 아이오닉도 또 뭐 있죠? 뭐 전기차들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해요. 토요타는 ETNGA라는 방식으로, 르노, 닛산, 미츠비시는 CMF EV라는 방식으로 전부 다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대충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의 개발 배경은 운전 미숙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5만 명이에요. WHO의 2015년도 자료인데, 이 중에 이러한 교통사고의 약 90%가 운전자의 실수 또는 운전 미숙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년에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법규 위반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운전자 과실이 92.9%, 기타도 7.1%.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운전이 운전자 과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운전을 기계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가 기계가 운전을 해야 되냐?
인간이 하는 운전은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인간은 평상시에는 주변 상황을 인지하면서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고 상황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운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 교통 상황이 어떤지, 뒤에는 어떤 차들이 세게 달려오는지, 옆 차는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서 아, 오늘 차가 막히는구나. 오늘 차가 잘 안 막히네. 또 앞차가 비틀비틀하면 저 차는 아마 음주운전인가? 아니면 졸음운전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아, 저 차 옆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선을 바꾸거나 할 때는 앞 방향을 미리 한 1초, 2초, 3초 상황을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서 잠시 뒤를 돌아다보고 확인한 다음에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하죠. 이게 인간이 평상시에 운전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운전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급핸들을 돌린다든가 그래서 비상시에는 본능에 따라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인간이 하는 운전은 운전자의 숙련도에 너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전 습관에 너무 숙련도에 크게 좌우되니까 이제 운전 실수나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같은 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보 운전이 하는 운전 실수 아니면 초보나 뭐 베테랑이라도 졸음운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 기계가 하는 운전의 자율주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성이 있어요. 기계가 하니까 항상 일정하게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할 수 있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AI 학습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기계다 보니까 센서가 오작동하거나 아니면 AI로 학습을 시켰는데 한 번도 학습되지 못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2차 위험 요소가 있으면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학습 결과가 보통 1차 위험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교 앞에 이제 교통안전구역이라고 하니까 교통안전구역을 이제 시속 30km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차들이 불법으로 몇 대 주차하고 있어서 주변 상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30km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옆에 보니까 마침 인도에서 어떤 아줌마가 다급히 손짓해서 뭘 불러요. 그러면 우린 그걸 딱 보고 어떻게 느끼냐면 저 앞에 차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불법 주차된 차에 대해서 안 보이는데 누굴 다급하게 손짓하는 걸 보니까 혹시 차에서 누가 튀어나올래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걸 보니까 거기서 애가 뛰는 게 보여. 그런데 상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모습은 상황이 그 형상이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나오나 보다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지나가는데 도로 맞은편에서 누가 막 손짓으로 막 말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튀어나올라나 보다. 이런 게 2차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은 딱 보고 앞에 뭔가 상황이 있나 보네 하고 조심할 수 있어요. 물론 숙련된 운전자겠죠. 그런데 이게 AI가 운전을 하면 거울에 비친 모습 흐릿해서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센서가. 그 다음에 또 손짓을 하는데 그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게 앞에 위험 상황이 있을 거라고 트레이닝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접적인 것도 트레이닝 시키기 바쁜데 그런 간접 상황까지 트레이닝 시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2차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얘가 사고의 위험이 높겠죠. 특히 2차 위험 요소 예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통 베테랑 운전자들은 트럭 뒤를 따라갈 때 트럭이 짐을 가득 실은 경우와 짐을 하나도 실지 않았을 때 구분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합니다. 실제로 베테랑 운전사들은. 왜? 트럭들은 통상적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달리는 걸 기준으로 트럭을 설계하기 때문에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설계해요. 그런데 빈 차로 갈 때는 무게가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급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빈 차로 가는 트럭들을 쫓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바짝 쫓아가면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트럭 뒤를 밟게 돼요. 왜냐하면 빈 트럭에, 화물을 실지 않은 빈 트럭의 정지거리는 일반 승용차에 설계된 정지거리보다 더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적재한 차량들은 짐의 무게 때문에 급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쫓아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차 가득 짐을 씌운 차 중에 적재를 불안정하게 했어요. 저거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은 쓰러질 것 같거나 하면 그 뒤에 붙지 않아요. 그 옆에도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AI는 그런 2차 위험 요소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낙하물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터널을 지나갈 때 사람은 터널 입구에서 연기가 슬쩍 있어요. 보니까 매캐한 타는 냄새가 나. 그러면 뭐라고 인지해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안에 화재가 있나 보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율차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널 입구에 들어가는데 터널 입구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무너지겠는데? 아니면 또 터널 안에서 물이 막 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안에 침수됐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AI가 자동하는 자율주행은 그런 판단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위험 중에 바닥에 기름이 유출됐어요. 가다 보니까 바닥이 좀 이상해. 뭔가 젖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기름 냄새가 나. 그러면 바로 차를 돌려서 나오겠죠? 아니면 기름이 유출되지 않은 차선 쪽으로 차로를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가다 보니까 산길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 연기가 보여요. 그럼 산불이 난 거죠? 사람이면 글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AI 자율주행차는 뭣도 모르고 갑니다. 그게 안개인지 산불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노면 결빙이 있어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베테랑 운전자들은 어디에 노면 결빙이 잘 생기는지 대충 압니다. 그래서 조심하는데 AI가 그것까지 조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바닥에 유리 조각이 깨져 있다든가 아니면 앞에 가는 와이어들이 놓여 있다든가 앞에 전기줄이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왔다든가 침수가 됐다든가 산사태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학습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면 바로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자율주행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 자율주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테슬라가 이용하는 방식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3D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3D 카메라는 사람 눈처럼 우리가 눈이 둘이 있잖아요.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래서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 두 개를 봐요. 그 두 개를 봐서 그 두 개의 카메라로부터 왼쪽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오른쪽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서로 조금 달라요. 특히 가까이 있는 물체일수록 많이 달라요.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조금 다르고 그 차이로 우리 뇌가 거리를 계산해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하고요. 그걸로 사물을 인식하고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방식 말고 구글 웨이모가 이제 주축이 돼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라이다라는 걸 써요. 그 중에 3D 라이다라는 걸 쓰는데 3D 라이다는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변 거리들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얘는 사물 인식은 못하고 거리만 측정해요. 그래서 사물 인식은 카메라를 갖고 이제 사물 인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사람이 두 눈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두 개의 카메라, 3D 카메라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게 테슬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사람 눈과 비교했을 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 눈은 아주 밝은 데서 아주 밝고 덜 밝은 걸 인식할 수 있고 어두운 데서 아주 어둡고 조금 덜 어두운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카메라는 보통 조도에서 설계됐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운 데 가면 아주 어두운 것과 어두운 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밝은 데 가면 아주 밝은 것과 그냥 밝은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면 완벽하지가 못해서 예를 들어서 턴에서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1초, 2초, 3초 동안은 하얗게 돼요. 또 터널로 들어가면 한 1, 2, 3초 동안은 그냥 까맣게 돼요.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서 그걸 바꿀 때까지. 그런데 기술이 좋아져서 그게 1초 걸린다 해도 시속 100km에서 1초면 얼마겠어요? 한 30m는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D 카메라 방식은 값이 싸고 값이 싼 대신에 기술이 어려워요. 자, 3D 라이다를 쓰는 것들은 3D 라이다는 가장 좋은 거는 가격이 한 1억쯤 해요. 차가 1억이 안 되는데 3D 라이다가 1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다가 만약에 이 라이다가 고장났어. 그럼 대형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사고를 대비해서 센서가 2개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1억짜리를 2대 달고 다녀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라이다는 회전하는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현재는 회전하는 원통력은 가다가 갑자기 한 30km 가다가 쿵 박잖아요? 회전축이 휩니다. 그러면 1억짜리 장비가 망가져요. 그래서 구글 웨이모가 이걸 3D 라이다를 장착해서 실용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용화가 자꾸 늦어져요. 왜? 문제가 많거든요. 기술은 구현하기 쉬워요. 기술은 구현하기 쉬운데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다로 하는 방식으로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고정밀 지도 이제 HD 맵이라고 하는데 라이다를 추가로 지원하는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특정 지역에 이런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지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테슬라가 쓰는 3D 카메라 방식은 이런 게 필요 없고 있으면 더 좋겠죠. 3D 라이다는 이 방식이 필수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도로, 커넥티드카 시범지역도 구축을 하는데 고정밀 지도로도 잘 안 되니까 스마트 도로라고 도로마다 센서를 심어요. 신호등이 있고 차선들마다 1m 간격으로 차 센서를 심고 해서 도로로부터 어떤 센서의 신호를 받아요. 차들이. 그게 커넥티드카예요.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요. 자, 고정밀 지도와 이런 스마트 도로를 이용하는 거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문제는 전국의 도로에 다 까는데 그 돈이 얼마겠어.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도로에 깔았을 때 우리 집 뒷길은 어떻게 할 건데? 주택가에 뒷골목까지 이걸 다 깔아야 돼. 그 다음에 또 고정밀 지도는 갑자기 도로가 사고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단절됐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고정밀 지도가 갱신돼야 돼. 스마트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센서 하나가 고장났어. 그럼 순간순간 그게 고쳐져야 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의 발전 단계는 흔히 5단계로 나누는데 0단계는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5단계는 그야말로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개입이 없고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하고 있어요. 이런 5단계는 사실은 라이다 방식, 라이다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정밀지도, 그 다음에 스마트 도로 같은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왜? 모든 도로에 어떻게 그걸 깔아요? 그렇죠? 새로 난 도로는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5단계가 가능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테슬라처럼 3D 카메라로 운행하는 차만이 가능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4단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역시 자율주행인데 운전자 개입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제한된 환경 하에서만 자율주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과 호텔 사이, 호텔들도 뭐 서울 시내 아니면 대구 시내 호텔들이 쭉 있잖아요. 호텔, 뭐 유명 식당, 예? 이런 데들만 미리 어떻게 하냐 하면 거기에 고정밀 지도를 만들고 거기에 스마트 도로 센서를 다 심어요. 그러면 공항과 호텔 사이에는 그런 고정밀 지도와 또 스마트 도로의 센서의 도움을 받아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항에서 호텔로 가다가 친구 집에 가고 싶어요? 아, 친구 집으로 갑시다. 못 간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4단계, 5단계는 다 완전 자율주행인데 4단계는 준비된 곳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5단계는 준비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어디든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것을 5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뭐냐 하면 조건부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주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처음 출발할 때에서부터 목적지에 갈 때까지 그다음 주차할 때까지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그건 아니고 처음 시내를 빠져나오거나 뭐 아니면 출발하거나 도착지에 주차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하는데 자율주행이 사실은 제일 쉬운 것이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예요. 왜? 고속도로가 속도가 빨라서 사람이 겁이 나지 사실은 교통 환경은 제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앞차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딱 톨게이트로 진입을 하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킵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가속도 하고 차선 변경도 하고 제동도 해요. 단 이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직전까지만 딱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 가속, 제동, 제항을 하면서 차들이 달려요. 그런 걸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3단계라고 하는데 이런 3단계 조건부 자율주행은 지금 일부 차량에서 된다고 얘기하고요. 상대 경쟁사에서는 그게 무슨 3단계냐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러겠죠. 그 다음 2단계는 부분 자동화인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아다스라고 해요. 아다스라고 하는데 1단계도 아다스예요. 근데 1단계, 2단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1단계는 ADAS 중에 한 가지 기능만 가진 ADAS. 예를 들어서 크루즈 컨트롤.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앞에 저속으로 가는 차를 만나면 속도를 늦췄다가 그 차가 사라지면 다시 세팅된 속도로 일정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차선 변경 차선 키핑 하는 걸 해두면 잠깐 깜빡 졸아도 핸들에서 손을 떼어도 차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가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는데 차선을 이탈하면 워닝을 주는 게 있고 차선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들이 보통 1단계 정도 돼요. 2단계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자동 추월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딱 세팅해 놨는데 앞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앞에 너무 저속으로 가는 차를 만났어. 그럼 그 저속으로 가는 차를 자기가 옆 차선의 뒤를 저절로 인식해서 차가 안 올 때 저절로 차선을 바꿔서 초월한 다음에 다시 원래 차선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2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전기차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 자율차와 전기차의 미래차가 가져올 미래사회, 그래서 미래차가 가져올 미래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미래사회에는 사실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차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미래사회는 자동차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의 공간, 그러면 집과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집과 사무실을 얘기하는데, 미래 사회가 되면 집과 사무실 외에 자율주행차 실내 공간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못한 일을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계속 이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전화하고 서류 살펴보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업무 집중 시간이 증가해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운전을 안 하니까 나는 일하기 싫어. 거기서 취미 생활을 할래.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요가 같은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요가 같은 걸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바둑을 좋아해요. 그럼 차 안에서 바둑을 둬요. 어떤 분은 게임을 좋아해요. 그럼 차 안에서 게임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게 좋아. 그럼 차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취미들이 생겨요. 그러면 자동차가 지금은 핸들 있고 그냥 사람을 싣고 다니고 짐을 싣고 다니는 게 하는 게 자동차지만, 이러한 시대가 오면 자동차의 인테리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여유시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카 인테리어 관련 산업이 생기고, 취미 공간이나 업무 공간, 휴식 공간들을 새로 카 인테리어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자동차 회사들은 아까 전기차에 카 플랫폼 있죠? 그런 플랫폼만 만들어요. 그럼 위에 차체는 누가 씌워요? 이런 카 인테리어를 하는 전문 업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취미들이 급격히 생기면 새로운 산업이 생기게 돼요. 우리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폰이 없는 산업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단적인 예로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배달, 그렇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산업들이 굉장히 새롭게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차가 생기면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산업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파생산업이 출현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우리가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겁니다. 자, 미래 사회는 자율주행이 이제 특징이니까 교통약자의 이동성이 향상돼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도 차량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회 기여도가 더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을 하면은 교통 흐름이 향상돼요. 교통체증이 완화됩니다. 누가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전체 차량의 10%가 자율주행차가 되면 러시아어의 평균 주행 속도가 2배까지 상승된다는, 그러니까 차량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됐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되면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서울 같은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수원, 또 뭐 있나요? 평택, 저쪽 춘천 쪽으로 나가서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도시 공간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다들 도시 외곽으로 전원주택으로 이제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감소하게 돼요. 왜? 회사에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다 자율주행이 되면 공유화가 돼서 차를 무건히 세워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차장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차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가용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전용 공유 차량, 지금 택시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공유 차량이 크게 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차량이 늘면서 대중교통 활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차가 있는 거나 다름없이 꼭 자가용을 안 가져도 아무런 불편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면 누가 차량을 사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활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율 및 정비가 감소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도 크게 줄어들고 한 10% 이하로 줄어들고요. 정비도 부품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럼 정비가 3분의 1로 줄어드냐? 아니. 정비 주기가 더 길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비 산업의 한 10분의 1 이하로 규모가 축소될 거예요. 그래서 사고율 감소에 따라서 보험 산업도 크게 줄어들 거고, 사고 원인 분석 감소에 따른 보험 소송도 축소돼서 보험회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고요. 변호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산업이 변해서 정비가 단순해지게 되고요. 정비 간격이 연장돼서 정비 산업들이 크게 이제 축소되겠죠.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정비 산업보다 아까처럼 카 인테리어 쪽으로 회사들이 다 옮겨갈 확률이 높고, 자동차 공장들도 공장이 3분의 2는 없어지게 되니까 그 회사들이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카 인테리어 쪽으로 아마 업태를 변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 산업도 자동차 딜러가 없어지게 되고요. 중고차 판매 제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테슬라는 자동차 딜러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그냥 삽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까지도 다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미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유 차량인데, 그래서 자가용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자가용 소유 필요성이 없어지고요. 왜? 대신 공유 차량을 이용하면 되니까. 택시보다 내 자가용이랑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라면 내 자가용은 내가 돈을 안 내고 타는 거고, 공유 차량은 내가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 차량이 되면 지금 택시비보다 가격이 10분의 1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지금 택시는 빈 차로 돌아다녀요. 손님이 어디 있을지도 몰라. 차량 대수도 많이 필요하고 빈 차로 다니고 인건비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 차량이 되면 자동차가 승차하는 활용률을 한 7,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훨씬 강화돼서 보험료 적게 들죠. 정비료 적게 들죠. 인건비 안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량 활용성이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승객들이 이용하는 비용도 크게 다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가용을 안 가져도 큰 비용 없이 공유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공유 차량 내 자가용을 타는 사람은 출퇴근 시면 이용하고, 주차장에다 주차시켜 놓지 않고 공유 업체에다가 차를 렌트해줘서 내가 렌트해주는 거죠. 공유 서비스를 활용해서 낮에는 돈 벌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차를 1억 주고 샀어요.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내 차를 등록시켜 두면 내 차가 다니면서 월 100만 원씩 돈을 벌어 갖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뭐 500만 원씩 벌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유 차량 신산업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공유 서비스 활용 플랫폼 사업이 등장하게 되고 공유 차량 사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 차량 하고 이 사업을 선점하려고 서로 지금부터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자, 미래사회는 차량 생산도 지금은 똑같은 차를 대량 생산해요. 그런데 전용 플랫폼 기반의 사용자 중심 카 인테리어가 생기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 중심의 카 인테리어에 차를 만들다 보니까 위는 다 달라요. 그렇죠? 카 인테리어도 다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대량 생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윗부분은 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는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와 달리 전용 플랫 기반 전기차 업체는 적은 비용 투자로 가능해 하고요. 그 다음에 셀 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생산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체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래차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려 봤고요. 미래차가 이렇게 바꾸는 사회.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차는 뭐 여러 IT 회사에서 해요. 그런데 이런 미래차가 바꾸는 사회는 사실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런 미래 사회를 바꾼 사례가 몇 군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아두이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두이노는 오픈 소프트웨어에 오픈 하드웨어로 되었고 비전문가도 쉽게 어떤 제어 장치를 설계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공학과를 나온 사람들만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걸 설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두이노는 심한 말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오픈 소프트웨어라서 남이 이전에 해놓은 게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내가 일부 조금만 수정하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작동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웬만한 기능들은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살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제어 전문가가 밥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이썬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썬은 인터럽트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쉬운 언어라고 나오는데 뭐 쉬운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썬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어디에 있냐면 재사용성에 있어요. 재사용성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니면 남이 한번 만들었던 코드를 내가 가져다가 내가 그 위에 얹어서 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이 파이썬이 왜 유명해졌냐? 이 재사용성 때문에 오픈소스의 핵심이 된 거예요. 보통 C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C 언어인데 C 언어는 실행 파일을 만들면 소스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얻어와도 그 소스 파일을 누군가가 공개해주지 않으면 그 소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재사용이 되고 오픈소스로 확장하기가 되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도 오픈소스로 많이 쓰이는데 오픈소스로 C 언어를 사용할 때는 C 언어의 실행 파일만 옮기는 게 아니고 원래 소스 코드도 같이 개방해요. 그런데 파이썬은 그럴 수가 없이 파이썬 언어 자체가 인터럽트 언어라서 컴파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언어 자체가 바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줄 때는 소스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남을 못 줘요. 왜? 내가 짠 프로그램 소스를 남이 다 알 수 있어.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그럴 바에야 자 정정당당하게 오픈소스로 가자.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핵심이 된 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재사용성을 이용하면 비전문가도 쉽게 전문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 오픈소스를 주도하게 되고 이 파이썬이 오픈소스를 주도하면서 자율주행도 인공지능도 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딥러닝도 급격히 발전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오픈소스의 힘이 큰 거죠. 딥러닝이라고 인공지능에서 이제 크게 발전한 것인데 이러한 딥러닝 혹은 빅데이터들도 다 오픈소스 기반에서 발전해 와서 비전문가도 쉽게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앞에 세 개는 어떻게 보면 뭐 본질적으로 큰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꾼 것 중에 저는 가장 혁신적인 것을 대라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배달 문화나, 그렇죠?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모든 뭐 단톡방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못 살죠?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이 나와서 가능하게 된 거고요. 드론이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쉽게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한 모델당 수백만 대씩 팔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발전했냐 하면, 배터리가 처음에는 너무 커서 휴대폰이 너무 불편했는데, 휴대폰을 수천만 대, 수억 대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기술 투자가 돼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소형화되고 고밀도화됐어요. 그래서 작고 가벼운 배터리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됐고요. 그 다음에 모터도 우리 휴대폰 안에 진동 모터가 있어요. 두루룩 하고 진동이 있죠. 그게 이제 모터를 돌려서 하는데, 그 모터에다가 편심이 되도록 무게를 편심을 시켜서 그걸로 이제 진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점점 소형화하고 작은 걸로 더 강력한 진동을 내야 돼서 고성능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터 기술도 소형 모터 고성능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부품들도 역시 자꾸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소비 전력은 점점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속도는 점점 빠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소형화, 저전력화, 고속화가 일어나면서 통신 부품들도 굉장히 작게, 점점 더 작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용자, 이게 옛날 휴대폰일 때는 삼성전자나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넣어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이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들을 일반 사용자들이 개발해서 탑재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개발돼서 이제 사회를 자꾸 편리하게 이제 개발시키고, 우리 카카오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죠. 그런 앱들이 앞으로 현재 많이 개발됐고 앞으로 점점 더 개발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드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드론이 일반화되는 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는 아까 앞에 다 말씀드린 건데, 도시 공간을 더 확대시켜서 이제 전원주택이나 그런 걸 확장시킬 거고, 새로운 개념의 여유 공간을 탄생시켜서 업무, 취미, 휴식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업무에는 업무 창의성이 늘 거고, 취미에는 새로운 취미 산업이 혁신이 일어날 거고, 휴식에는 새로운 휴식 산업이 혁신이 일어날 거고요. 승객의 이동 개념도 혁신이 일어날 거고, 차량의 공유도 혁신이 일어날 거고, 차량의 생산 방식도,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방식도 다들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뭐 한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는 테슬라가 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자율주행차 회사,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지만 스스로 자기들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율주행 전기차를 하냐 하면, 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가져올 어떤 부가적인 산업에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에너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가 가져올 어떤 그런 그런 커넥티드를 먼저 선점하게 되면 보험회사도 다 망해요. 왜? 테슬라는 이미 사고에 대한 지금 한 100만 대 가까이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테슬라 차량들은 돌아다니면서 테슬라 회사로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그 인터넷을 제공하는
공짜로 이제 회사에서 주고 차량들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사고 원인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차량 자동차 보험 같은 걸 한 10% 가격대로 보험을 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가 산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은 인터넷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 구글 웨이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려고 지금 눈이 빨갛습니다. 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얘는 스마트폰보다 한 10배 이상의 폭발력을 갖는 어떤 IT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가산업에 욕심이 가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선점해버리면 그게 다 자기 게 되니까. 구글 그렇죠? 애플도 지금 자율주행차 전기차를 한다고 나서죠. 애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돈 많이 벌잖아요. 아이폰으로. 역시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이런 IT의 중심이 될 자율차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부가산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마존도 자율주행차에 뛰어들었어요. 이 아마존도 왜 자율주행차를 하냐 하면 아마존 역시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가져올 그런 부가 서비스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우리나라의 LG전자도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지금 부품만 하고 있지만 왜 이런 차들이 다 이렇게 뛰어들까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모든 것을 다 바꾸는 태풍의 핵이 될 거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거고 새로운 IT의 핵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이 기존에 가져왔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 학교에서 실차로 자율주행을 하면 좀 위험해요. 사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고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해서. 옆에 사람이라도 치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자율주행 모형차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차는 MIT에서 만든 자율주행 모형차예요. 그다음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는 워싱턴 대학에서 만든 자율주행 모형차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을 요즘 기술은 다 오픈 소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픈 소스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져다가 저희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수정해서 학생들한테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워싱턴 대학에서 만든 자율주행 모형차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저희 시스템의 일부 맞게 고쳐서 지금 자율주행 모형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요. 계속 앞으로 저희 상황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워싱턴 대학의 무시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목 이수번호가 AME 045인데 교과목 번호가 이 교과목에서도 저희가 자율주행을 하고 앞에 거는 자율주행 모형 경진대회를 하는 거 이건 수업에서도 이걸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영상이 있었는데 뭐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실행이 안 되네요. 자, 대략 한 1시간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 자율주행 모형차에 대한